저는 김치통을 던졌습니다. 임신 6개월,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기 직전에요. 임신한 게 뭐 대수니? 너는 김장 준비나 해. 유린의 사돈어른 댁에 김치해서 보내드려야 해.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임신 6개월째 배를 부여잡고 배추를 옮기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쉬워하지 마. 애 낳으려면 강해져야지. 일어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무너진다는 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날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밥상을 차려야 했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어요.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33세 평범한 여자였죠.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서민준 원장과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의사 부인이 됐으니 평생 편하게 살 거라고들 했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만 본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강남 유명 호텔에서 열린 화려한 예식이었어요. 시댁 하객들은 명품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당당하게 걸어오셨죠. 예식장 입구에서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은 어디래? 글쎄, 평범한 집안이라던데. 평범한 집안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경찰 생활을 하셨어요.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으셨죠. 청렴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강남 저택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셨지만 저는 아버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랑 결혼했으니 이제 펴고 살겠네. 그분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셨지만 저는 아버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참 편안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의 그 말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의사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 준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감으로 저를 점 찍으신 이유를요. 지영이는 말 잘 들겠어. 저런 애가 시집와야 우리 민준이 편하지.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땐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라 품평이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 만에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지영아,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뭐하러 고생해?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시댁일을 돕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돕는 것과 전부 떠맡는 건 달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마치시면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면 그의 밥상을 따로 차려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은 피곤한데 따뜻한 밥을 먹어야지. 차가운 건 몸에 안 좋아.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저녁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손끝이 따끔거렸어요. 찬물에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가락이 부르튼 겁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금방 갈라졌어요. 민준 씨에게 한번 말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피곤해 보였어요. 병원 일이 바쁘다며 집에 오면 바로 쉬었습니다. 주말에도 학회가 있다며 나가곤 했죠. 저와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 보였어요. 여보, 오늘 병원은 어땠어요? 피곤해. 나 좀 쉬자.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어요. 그의 등 뒤로 문을 닫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시누이 유리 아가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들렀습니다. 재벌 2세와 결혼한 그녀는 늘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우리 유리 왔네. 잘 지내고 있지? 시댁에선 잘해주시고. 네, 엄마. 시어머님이 나 정말 예뻐해. 어제도 백화점에서 옷 사주셨어. 유리 아가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힐끗 보며 덧붙였어요. 언니는 어때요? 우리 오빠가 잘해줘요? 네, 잘해줍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준 씨가 저에게 잘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시누이 앞에서 불평할 순 없었어요. 유리 아가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며느리가 잘해야 밖에서도 소문이 좋죠. 체면이라는 단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선 모든 게 체면으로 연결됐어요. 제가 밥을 잘 차리는 것도,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시어머니께 순종하는 것도 전부 체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달려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짜린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심할게요. 없는 집에서 자란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물건값을 모르니까 함부로 다루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웠어요. 손에 파편이 박혀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치우고 싶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손을 봤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손가락엔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결혼 전 제 손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했죠. 하지만 지금은 주부 습진이 생겨서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 결혼식 날의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땐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 거울 속 저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지고 입가엔 웃음이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화려한 집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아침이 올 겁니다. 6시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또 하루를 보내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선 시간이 흐르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하시고 민준 씨는 여전히 바쁘고 유리 아가씨는
여전히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 집안에 갇혀 있었어요. 손끝에 상처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선 나만 시간에 갇혀 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민준 씨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삶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이 집의 며느리가 됐고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부어오른 눈을 찬물로 씻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따끔거렸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이 정도 아픔쯤은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임신 6개월째였어요. 배는 이제 제 발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고 허리는 항상 묵직하게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권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 그 말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리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받으셨습니다. 응, 유리야. 왜? 엄마, 우리 시댁에서 자꾸 엄마 김치 얘기하셔. 시어머님이 엄마 김장 김치가 최고래.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기쁘신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사돈댁에서 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셔? 응. 근데 엄마, 이번엔 우리 시댁 것도 좀 해주면 안 돼? 시어머님이 부탁하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 물론이지.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손맛을 보여드려야지. 사업으로 바쁘신 분들이 김치 담을 시간이 언제 있으시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뜨셨습니다. 전화를 끊으시고는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번 주말에 김장해 나겠다. 유리시댁에서 내 김치를 찾으시니까 우리가 정성껏 담가드려야지. 집에서 할 일도 없는 너가 좀 많이 해야지.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김장은 좀 넉넉히 많이 해야겠어. 너가 좀 많이 도와야겠다. 어머님, 제가 요즘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배 좀 나왔다고 벌써 난리야. 나 땐 배 불렀어도 반일 다 했어. 애 낳는 게 무슨 병이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제 배도, 제 힘든 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사돈 체면만 보이셨던 겁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도와달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했어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민준 씨가 받았어요. 여보,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뭔데? 바쁜데.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김장하신대. 유리 아가씨 시댁 것까지 하시려고. 근데 나보고 같이 하래. 그래. 엄마가 시키시면 해야지. 우리 엄마 김치 맛있잖아. 여보, 나 지금 임신 6개월이야.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조산 위험도 있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나도 바빠. 이번 주 학회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엄마랑 잘해봐. 김장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여보,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병원 일이었고 어머니를 거스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부녀의 모임에 다녀오셨습니다. 점심 모임이었는데 돌아오시자마자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거실에 앉으셔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오늘 친구들한테 내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우리 며느리 손이 야무지다고, 요즘 애치고는 참 착하다고 했어. 공부는 평범해고, 집안이 좀 떨어지긴 해도 일은 잘한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공부는 평범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이유는 학벌이 아니라 순종적인 성격 때문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분이 그러더라고. 임신했으면 좀 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요즘 애들 너무 유난이라고 했지. 배 좀 나왔다고 다 눕더라니까. 나 때는 안 그랬다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유난을 떠는 것처럼 들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유리 아가씨가 또 전화를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주말에 김장하기로 했어. 내 언니랑 같이 김장하면 될 것 같다. 사돈댁에서 좋아하실 거야. 김장 준비 얘기였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계속 씻어야 했어요.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삶은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요? 며느리에서 엄마가 되면 이 집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께는 손자가 태어나면 더 많은 일이 생길 거고 저는 육아까지 떠맡게 될 겁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바쁠 거고 저는 여전히 혼자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김장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배가 무거워서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었어요.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안정이라고 적힌 종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산 위험이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그 종이를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보여드려도 소용없을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부녀의 모임에 또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오늘 친구들이 내 얘기 또 했어. 네, 어머님. 임신했는데 김장까지 시키냐고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는 괜찮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어. 내가 하기 싫으면 말해. 내가 밖에서 욕먹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무엇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일손일까요? 아니면 체면을 세우는 도구일까요? 제 몸이 아프다고, 배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물 한 잔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아가씨와 통화 중이셨나 봐요. 그래, 걱정 마. 내 새언니 데리고 제대로 할게. 사돈댁에서 좋아하실 만큼 맛있게 담글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제가 힘들지는 않은지, 임신한 몸으로 김장을 할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돈 체면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숨쉬기 힘들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있을까요?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용히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 숨 막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이 집에서 제 눈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는 날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이 집의 며느리니까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게 될까요? 그 질문이 요즘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점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도구였을까요? 장식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체면을 세우는 수단이었을까요? 김장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유리 아가씨가 시댁에 들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오시자 얼굴이 환해지셨죠. 우리 유리 왔네. 어서 와, 차 마실래? 응, 엄마. 오늘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들렀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아가씨가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유리 아가씨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어요.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손님이 오시면 차를 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차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유리 아가씨가 제 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배 많이 불렀네요. 조심해야 할 텐데. 네, 조심하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근데 주말에 김장 정말 하는 거야? 그럼 해야지. 내 시댁에서 기다리시잖아. 유리 아가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너무 약해 빠진 거 아니야? 저 집 며느리면 김장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약해 빠졌다는 표현이요.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은 배 좀 나왔다고 난리야. 나 땐 안 그랬는데. 유리 아가씨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잘 키운 거지.
나는 시집가서 절대 저렇게 안 해. 시어머님한테 지 만들려고 노력하거든. 내가 잘하지. 그래서 시집 잘 간 거야. 사돈이 우리 김치 찾는다잖아. 유리 아가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사돈은 며느리 복도 좋다고, 순한 애 골랐다고.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래, 사돈 댁에서 그렇게 보시나? 뭐, 지영이가 말은 잘 듣긴 하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복이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순하다는 건 고분고분하다는 뜻이었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를 안고 웅크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약해 빠졌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약한 걸까요? 임신 6개월인 몸으로 김장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약한 거였을까요?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권고받았다고 말하는 게 유난을 떠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 집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순하고 말 잘 듣고 체면을 세워주는 며느리로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유리 아가씨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녀의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유리 아가씨가 떠나셨습니다. 현관에서 시어머니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주말에 잘해. 우리 시어머님이 기대하고 계셔. 걱정 마. 정성껏 담가서 보낼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부엌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를 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았어요. 여보 왔어요. 밥 먹어요. 응. 민준 씨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앉으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주말에 김장하는데 너도 좀 도와줘. 엄마, 저 주말에 학회 가야 돼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지영이랑 둘이 할게.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고개를 끄덕였겠죠. 제가 김장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닿을 때마다 시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받은 종이었어요. 절대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서명도 선명했어요. 무리하면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글씨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여서 그랬던 겁니다. 이 종이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김장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요즘 애들은 유난이라고 하실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이 진단서보다 사돈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유리 아가씨 시댁에서 좋게 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보여드려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유난 떤다고 더 구박받을까봐 무서웠어요. 민준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침대에 앉았어요. 여보, 응? 주말에 김장하는데 나 좀 힘들 것 같아.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영아, 엄마가 하자고 하시는데 어떡해. 유리 시댁 것도 해야 하잖아. 조금만 참아봐. 하지만 나 정말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살아. 나도 힘들어. 병원 일 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 하잖아. 민준 씨는 그렇게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제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발로 배를 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두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이 이 방까지는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세우는 장식품일 뿐이었어요. 김치를 담그고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는 도구였습니다. 유리 아가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약해 빠졌다는 그 말이요. 저는 약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 집이 저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어머니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마당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큰 대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고춧가루 포대가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무거워서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어요.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걱정과 불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견뎌낼까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입을 수 있는 옷이 별로 없었어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가을 끝자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당에 계셨습니다. 흰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제가 나오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왔어? 오늘 해야 할 게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어머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배를 힐끗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배 나왔다고 무리한다고 생각하지 마.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나 땐 배불러도 반일 다 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면 더 혼날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유리 아가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명품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걸어오셨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김장일을 도우러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엄마 김치 기대하신대. 잘 좀 해줘. 걱정 마.
정성껏 담글게. 유리 아가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언니, 오늘 고생 좀 해야겠네요. 네, 아가씨.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리 아가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어머니 옆에 서셨어요. 배추를 옮기는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큰 대야로 옮겨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지영아, 저 배추 여기로 옮겨. 네, 어머님.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물기를 머금은 배추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갔어요. 허리가 당겼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옮겼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하다고, 잠깐만 참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왜 그렇게 느려? 빨리 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배추를 다 옮기고 나니 땀이 났습니다. 11월인데도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숨이 가빠서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다음 지시를 하셨어요. 이제 양념 만들어야지. 고춧가루 여기 부어. 네, 어머님. 고춧가루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온 힘을 다해 들어서 대야에 부었습니다. 붉은 가루가 공중에 날렸어요. 콧속이 메웠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기침도 못 참아? 정신 좀 차려. 시어머니의 말씀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침을 참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고춧가루가 목을 자극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 아가씨가 한쪽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일은 하지 않고 감동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사돈 체면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돈 체면이요. 제 몸이 힘든 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체면만 중요한 거였어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을 섞었어요. 손에 양념이 묻었습니다. 매운 양념이 갈라진 손끝에 스며들었어요. 따끔거렸습니다. 아니, 따끔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불에 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섞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손은 더 빨리 움직여야지.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해? 네, 어머님.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점점 더 아파왔어요. 갈라진 틈으로 양념이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배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를 펴고 싶었어요. 잠깐만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배가 불러서 쪼그리고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양념을 떠서 입 사이사이에 발랐어요. 손이 차갑고 매웠습니다.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계속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왔어요. 배가 당겼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영아, 왜 그렇게 대충대충 발라? 제대로 안 하면 맛없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정성껏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배추를 놓치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배추에서 양념이 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심해.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배추를 다시 집으려고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무거워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짚었는데 양념 묻은 손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쉬하지 마. 애 낳으려면 강해져야지. 일어나.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아당기셨습니다. 거칠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배가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유리 아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미안하지만 좀 참아요. 우리도 해야 할 일 있다고요.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힘껏 내던졌습니다.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어요.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앞치마에 양념이 튀었습니다. 유리 아가씨의 깨끗한 옷에도 붉은 점들이 생겼어요. 마당 바닥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유리 아가씨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사람보다 보여줄 체면을 더 중요하시네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리 아가씨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미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서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받아주세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네 번째 벨이 울릴 때 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흐느끼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시댁이에요. 저 힘들어요, 아빠. 제발 데리러 와주세요. 알았어. 지금 간다. 엄마랑 같이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화장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나와. 지금 당장 나와서 정리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후에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어디 있어? 저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오셨어요. 두 분 모두 숨이 찬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오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는 달려오셨습니다. 지영아,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오셔서. 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30년 경찰 생활을 하시며 수많은 사건을 보셨던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임신한 딸을 일꾼 부리듯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같이 하자 한 건데 뭘 그렇게 해. 같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임신 6개월 산모한테 김장을 시키는 게 같이 하자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마당을 둘러보셨습니다. 산더미 같은 배추, 흩어진 양념, 바닥에 떨어진 김치통이 보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유리 아가씨가 나섰습니다. 사돈 어른들, 이건 오해예요. 언니가 갑자기 말 섞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 아가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심하게 당기는 통증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파. 제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배를 감싸 쥐었어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께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119, 빨리 119 불러.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영아, 정신 차려. 저는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의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아빠가 있어. 이제 괜찮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의식이 저 멀리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쓰러졌습니다. 김장 양념이 흩어진 마당 한가운데에서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그것이었어요.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였습니다. 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를 만져봤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옆을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영아, 깨어났구나.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쓰러져서 실려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아기는요? 괜찮대.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다고 하셨어. 근데 너 정말 무리했다더라. 절대 안정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한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이제 그만 참아. 알았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손에 물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보시고는 빨리 다가오셨어요. 지영아, 정신 들었어? 네, 아빠.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놀랐다. 쓰러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죄송해요, 아빠.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미안한 건 저 사람들이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찰을 하셨습니다. 아기는 무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와 유리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두 분을 보자 김장날이 떠올랐어요. 마당에 흩어진 양념, 떨어진 김치통,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들이요. 시어머니께서 침대 옆으로 오셨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지영아, 괜찮아? 네, 어머님.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리 아가씨가 덧붙였습니다. 언니도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민했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무리한 일을 시켜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영아, 사돈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고 가자. 응? 가족끼리 무슨 큰일이야. 덮고 가자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덮고 가자고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댁, 그게 사과입니까? 시어머니께서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가 됩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유리 아가씨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과는 진심이 있어야 사과죠. 난 진심 없는 말엔 법으로 답합니다. 법으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법으로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딸이 임신한 몸으로 김장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산모 학대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리 아가씨가 나섰습니다. 사돈어른,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사과했잖아요. 사과요? 아버지께서 유리 아가씨를 보셨습니다. 진심 없는 말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일 뿐이죠. 시어머니께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같은 가족인데, 가족이면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대해도 됩니까? 아버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지영이가 쉬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와 유리 아가씨는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다시 앉으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여보, 뭐 하시려고요?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알아봐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너 고생시킨 사람들이 깨끗하게 번 돈으로 사는지 확인해야 해. 아버지께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셨어요. 김 형사, 나 한태준이야. 오랜만이지. 부탁 좀 하나 하려고. 이정숙이란 사람 알아? 강남에 사는데 남편이 서 씨야. 그 집 부동산 관련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아버지는 경찰 시절 동료와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끊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정도면 자료 나온대.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괜찮아. 나도 30년 경찰했어.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저 집은 뭔가 있어.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께서 병실에 오셨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왔어. 아버지께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부였습니다. 이정숙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곳 있어. 근데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차명이야. 차명이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산 거지.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께서 다음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농지도 있어. 근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더라. 건물을 지었어. 이것도 불법이야.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준이가 병원 개원할 때 자금 출처가 불명이야. 어디서 돈이 나온 건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딸 고생시켜본 돈이 아니었구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이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할 거야. 그럼 조사 들어갈 거야.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약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시댁에서 연락 왔대.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 무슨 일인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내 시어머니가 전화로 내 아버지 욕했대. 자기네 조사한다고.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시작됐나 보네.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김 형사였나 봐요. 짧은 통화 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대. 세무조사 들어간대. 정말요? 응. 민준이 병원에도 조사 나간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힘들어질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일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리 아가씨가 시댁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재벌 시댁에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전해 들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리가 시어머니한테 혼났대. 너희 집 불법 얘기가 돈다고. 빨리 정리하라고 했대. 유리 아가씨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분이었어요. 시댁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의 병원에 세무조사 통보서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환자들도 소문을 듣고 병원을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신문을 접으시더니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지영아, 이거 봐. 신문 사회면이었습니다.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의사 서민준, 불법 자금 의혹 조사 중.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어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병원 개원 자금 출처 불명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힘들어질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다시 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이 죄는 아니야. 하지만 거짓 체면은 죄가 되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체면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그 체면은 불법으로 쌓아 올린 거짓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지영아. 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든든해 보였어요. 저를 지켜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댁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 봤던 그 천장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무엇보다 제 안에 아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집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병실 문을 여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지영아, 시장에 소문이 쫙 퍼졌더라. 무슨 소문이요? 내 시댁 얘기. 다들 알고 있더라. 어머니께서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사돈이 땅 투기해서 부자 됐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잡은 벌이지. 임신한 며느리를 김장시켰다며? 어머니께서 들은 대화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 잘못도 있잖아요. 제가 김치통을 던져서. 지영아,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 탓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약해서, 제가 참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 시어머니가 요즘 집에만 있다더라. 왜요? 부녀의 친구들이 피한대. 만나주지를 않는다더라. 아버지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녀회에서 여왕님처럼 지내셨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따르던 분이셨어요. 어제까진 여왕님이더니 오늘은 피의자라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버지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체면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유리 아가씨 소식도 들렸습니다. 재벌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유리가 시어머니한테 불려갔대. 이혼 얘기가 나왔다더라. 이혼이요? 응.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하다고 했대. 그런 집안은 안 된다고. 유리 아가씨는 재벌 2세와 결혼하면서 시댁을 자랑하고 사돈 자랑을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쫓겨나게 됐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준 씨 소식도 들렸습니다. 병원이 어렵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병원에 환자가 안 온대. 예약이 다 취소됐다더라. 왜요? 신문에 났잖아. 불법 자금 의혹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병원에 안 가려고 하지.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 씨도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짐을 챙기고 있는데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통화 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 시댁집 앞에 지금 난리래. 무슨 일인데요? 세무서 공무원들이 왔대. 기자들도 몰려왔다더라. 저는 놀랐습니다. 세무서 조사는 알고 있었지만 기자들까지 온다니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댁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멀리서 봤습니다. 집 앞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차 안에서 보니 세무서라고 적힌 차가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보였어요. 집 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저 안에 시어머니께서 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실까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 체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제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시댁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방에 누웠습니다. 제 어릴 적 방이었어요. 벽에는 학창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였나요? 아니,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였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시댁 소식이 들렸어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들은 얘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정숙 씨가 집에서 안 나온대. 문 잠그고 있다더라. 혼자 계신가 봐요? 아들도 안 온대. 병원 일로 바쁘다나 뭐래나. 민준 씨도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은 어렵고 어머니는 집에 갇혀 계시고요. 하지만 그가 저를 도와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유리 아가씨 소식도 계속 들렸습니다. 재벌 시댁에서 정말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유리 아가씨는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분이었어요. 사돈 체면, 집안 명예를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쫓겨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매일 신문을 보셨어요. 시댁 관련 기사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신문을 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이리 와봐. 네, 아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검찰 수사 확대.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어요. 시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차명 부동산, 농지 불법 전용, 탈세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신문을 접으셨습니다. 체면이 죄는 아니야.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체면은 죄가 되지.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체면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그 체면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불법으로 번 돈으로
며느리를 희생시키면서 지킨 체면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댁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겉모습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준 씨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환자가 없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병원 정리한대. 직원들도 다 내보냈다더라. 민준 씨도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지. 내가 힘들 때 외면했잖아.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편만 들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소식도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다고 했어요. 부녀의 모임에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여왕님처럼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따르던 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체면으로 맺어진 관계는 체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였어요. 진심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다행이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참고 견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장을 마치고 계속 시댁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육아까지 혼자 했겠죠. 그러다 언젠가 쓰러졌을 거예요. 몸이 먼저 쓰러지거나 마음이 먼저 무너지거나 했을 겁니다. 김치통을 던진 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참을 수 없어서 던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을 구한 행동이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소리쳐야 했어요. 때로는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상을 차리셨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늘 혼자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먼저 드시고 저는 설거지하고 나서 남은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달랐습니다. 함께 앉아서 함께 먹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좀 편해? 네, 아빠. 편해요. 그래. 앞으로 더 편해질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릴 적부터 봐왔던 천장이었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어요. 시댁 천장은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조명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서 저는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친정 천장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서 저는 편안했습니다. 화려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심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시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면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렸어요. 모든 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3월 말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배가 규칙적으로 아파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어머니께서 급하게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병원 가방을 챙기고 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어요. 만개한 벚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지영아, 힘내. 조금만 참아. 네, 엄마.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힘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요. 응애, 응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제 아이의 첫 울음이었어요. 건강한 딸입니다. 축하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작은 아기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입, 작은 코, 작은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제 아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흘렸던 슬픈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사랑해, 아가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옆에서 우셨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셔서 아기를 보시곤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 외손녀 잘 낳았다. 지영아, 고생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기를 옆에 두고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지영아, 정말 잘했어. 이제 다 지나갔어. 네, 엄마. 아버지께서 창가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진짜 복수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가끔 울었습니다. 제가 안아주면 금방 잠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민준이가 왔어. 저는 놀랐습니다. 민준 씨가 왔다니요. 출산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들어오라고 할까?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시래요. 민준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수염도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의 깔끔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성공한 의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남자만 남아 있었어요. 지영아, 민준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 낳았다며. 축하해.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못했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했어. 엄마 편만 들었지. 미안해. 민준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말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 외면했어요.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민준 씨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병원도 다 잃었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제발 다시 한 번만.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그 말에 민준 씨가 굳었습니다. 당신은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제가 힘들 때 어머니 편만 드셨죠.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지영아. 우리 아이도 있잖아.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한테 그런 아빠를 보여줄 수 없어요. 엄마보다 할머니 편 드는 아빠를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이제 가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민준 씨가 나가면서 돌아봤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지영아. 네, 엄마. 이제 눌리지 않고 살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방긋 웃었어요. 저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회복됐고 마음도 강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일하고 싶어요. 무슨 일? 반찬 가게요. 시장에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어머니께서도 찬성하셨어요. 두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지역 내 반찬 가게라고요. 가게를 차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도 담갔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시댁에서 담갔던 김장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사람을 절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눌러서 순종하게 만드는 과정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게 즐거웠어요.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사람을 절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왔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새로 연 반찬 가게구만. 뭐가 맛있어?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정성껏 담갔어요. 김치를 시식용으로 내놨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드셔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 어디서 배웠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김치를 사가셨습니다.
다른 반찬도 사가셨어요. 첫날부터 장사가 잘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시장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생겼다고요. 손님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 시어머니는 너무했어.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혼자 일어섰잖아. 대단해. 아주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대?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아직 조사 중이라더라. 집에서 안 나온대.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나 뭐래나. 인과응보지 뭐. 남 고생시키고 자기가 잘 살 순 없는 거야.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저는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눌리지 않고 사는 길을요. 제 아이를 지키는 길을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웃으며 제게 손을 뻗었어요.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저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들었던 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눌리지 않고 살게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어요. 김장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눈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집 마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집이었어요. 예전엔 화려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대야 앞에 앉아 계셨어요. 배추 몇 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워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양념을 떠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양념이 손을 더 시리게 했어요. 예전엔 며느리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해야 했어요. 김치 국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국물이 손목을 적셨어요.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저 집 아직도 살아? 이젠 아무도 그 집 안 가던데. 그러게. 작년에 난리 났잖아. 며느리 임신했는데 김장시켰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으로 돈 벌었다잖아. 체면도 같이 썩었지.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엔 그 아주머니들이 친구였습니다. 부녀회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여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담 너머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구경꾼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양념이 엉망으로 발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정갈하지 않았어요.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을 겁니다. 마당 가득 배추가 쌓여있던 날이요. 며느리 지영이가 배를 부여잡고 일하던 모습이요. 김치통이 떨어지던 순간이요. 그날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통에 담았습니다. 작은 통이었어요. 예전엔 큰 통 여러 개를 채웠는데 지금은 작은 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나눠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유리는 이혼하고 멀리 갔어요.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남편은 검찰 조사 때문에 집에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당 한편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추웠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마음을 잃었네.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남는 건 김치가 아니라 후회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두었어요. 그때 문틈으로 무언가가 밀려왔습니다. 신문이었어요. 배달된 조간신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사회면에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 이정숙 일가 검찰 송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에 날려갔어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바닥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차가웠거든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가족도요.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지키려다 진실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지키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잿빛 하늘이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어요. 마당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덮여갔어요. 김장 흔적도 신문도 모든 게 눈에 묻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맞았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겨울이었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이었어요. 시장이었습니다. 지역 내 반찬 가게였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갔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포장해서 건네주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가게 한편에는 아기 의자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앉아 있었어요.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아기가 저를 불렀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불을 껐어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가자, 아가야. 집에 가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장 위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딸이 눈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송이를 잡으려고 했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김장하던 날이요. 마당에서 쓰러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세운 거였습니다. 눌려있던 제가 일어선 날이었어요.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는다고 다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너무 오래 참으면 무너집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거나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어느 쪽이든 결국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참다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눌림에서 벗어나는 시작이었습니다. 김치통을 던진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거부했어요. 그게 저를 살린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시댁의 눌림에서 벗어났어요. 체면이라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이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눌리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절대 그런 삶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눌려 사는 삶을요. 참기만 하는 삶을요. 당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요. 자기를 지키는 법을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아주머니도 안녕히 가세요. 따뜻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들이었어요.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관계였어요.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겠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는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웃으며 손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가 왔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딸이 웃으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광경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영아, 오늘 장사 잘 됐어? 네, 아빠. 잘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든든한 미소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1년 전 겨울과 지금 겨울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어두웠지만 지금은 밝았어요. 그때는 추웠지만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눌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편안한 숨이었습니다. 시댁 마당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겠죠. 외롭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체면을 선택하고 진심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심을 선택하고 체면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웃으며 제 다리를 안았어요. 엄마, 응, 아가야.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맑은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당당하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눌리지 않게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평생 지킬 거예요. 창밖에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올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요. 추운 날들이 지나면 따뜻한 날들이 올 거예요.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어떤 날들이 와도, 이제는 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참는다고 다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눌리면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그 눌림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